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김혜지 의원은 이 대표와 또 반대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전혜연 교수님께서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줄여서 전장연을 중심으로 네.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가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지하철 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최근 SNS에 올렸는데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흘 동안 한 8개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나 이 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전장현의 시위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조건을 걸지 말라고 중단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직접 시위 현장으로 가겠다라는 또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의아하다. 이런 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장애인 권리 요구마저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 단체의 반박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시위를 시작하고 계속하게 된 시점이 현 오세훈 시장 때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네. 거의 20여 년간 계속되고 그렇죠.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과 2002년 지하철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당시에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이 당식 농성을 했었고요.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2002년에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 대책을 통해서 2004년까지 100% 승강기를 설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까지 지켜지지 않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2022년까지 역사 하나별로 1동선이 가능한 100%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장애인단체의 주장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갑자기 된 게 아니고 20여 년간 계속된 움직임이고 네. 약속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장애인단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단순히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승강기 부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버스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 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당시에는 그 법에는 보면 저상 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 보장에 대한 의무 조항이 바뀌면서 네. 법은 있지만 예산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 그리고 언어 사용을 통해 오해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성숙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이 김예지 의원이 이 전장현의 시위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쨌든 이게 워낙 오래되고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끄는 사안입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시각과 이 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약자를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글들이 자칫하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발언 수위라든지 발언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발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그렇죠. 논의를 이제 계속 하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거대한 당의 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또 이제 비판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 교수님 이제 브리핑도 해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장애인 단체가 전면에 서 있으니까 자칫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것이 있지만 승강기 문제만 하더라도 노인도 승강기 많이 이용하고요. 또 임산부도 이용하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장애가 없지만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이동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승강기가 없으면 굉장히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처럼 하는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 지방선거 앞두고 좀 정치 프레임을 하냐는 우려가 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좀 살펴보면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나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예전에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선 공약에 있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국회에서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자꾸 정치 프레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김예지 의원의 활동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장애인 시위 관련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김예지 의원이 사실은 그 장애인들의 반려견 특히 조이 함께 행동하는 그 조이 문제로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활동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을 넘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 정치 프레임 얘기 계속 하시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풀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어떤 이야기도 정말 잘 청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배려, 연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장 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정 교수님?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예산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법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미 근거법은 지금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라든지 아니면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근거는 지금 다 마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지자체 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하나의 뭐 정치 선거 도구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논박을 지금 거칠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진행자분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국회에서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요. 지금 이제 잠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조혜숙 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는 것이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셨는데 유모차를 한번 좀 끌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대중교통 절대 이용할 수 없거든요. 3013번으로는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장애인의 불편함 100번 이해하고 양보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니까 너도 불편해봐라. 이런 식의 의사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뭐 각자의 불편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 교수님. 어떤 말씀 하시고 네,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배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이런 점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유모차만 당장 끌어봐도 이런 맞아요. 불편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관련한 법안은 4개 법안 정도가 지금 핵심 사안인데 장애인 권리보장법, 탈시설 지원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도 있는데 특히 이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에는 만약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당장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앵커님도 잘 말씀해 주셨고 변호사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네. 법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안 되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거의 20년간 계속되는 요구인데 아마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하니까 네. 또 더더군다나 장애인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장현에서 이 교통약자법의 허점을 좀 바로잡아 달라면서 인수위에도 계속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새 정부를 출범하기 전에 이런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 들어서 주요 의제를 좀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동권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그 권리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고 내가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한 90% 뭐 100% 이게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은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그 텔레그램.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수사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SNS죠. 범죄에 좀 자주 악용되는 걸로 뉴스에서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텔레그램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으론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SN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데 네. 이 텔레그램이 유명한 게 이게 뭐 여기서 성범죄물이 많이 유통이 됐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생활 보호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네. 각국들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 네. 있다 이런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텔레그램이 브라질 정부에게 사과를 하고 네. 브라질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브라질이 올해 10월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대선을 앞두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수위가 너무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연방 선거법원에서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이런 플랫폼들에다가 이제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 네. 나머지 플랫폼들은 이런 수사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이런 협력에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가 네. 그 브라질 선거 관련 연방에 있는 선거 법원이 있거든요. 네. 그 선거 법원에서 이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텔레그램 앱을 삭제를 하고 이 브라질 인터넷과 통신업체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둔 건데요.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제 텔레그램 그 CEO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뭔가 브라질 정부와 텔레그램 사이에 이메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수사협조에도 잘 응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네. 또 이제 텔레그램이 공식적으로 이제 브라질에게 손을 든 셈인데요. 네네. 이때까지 그런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던 텔레그램이 이런 네. 입장을 내놓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수사가 좀 불가능한 SNS가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있었는데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거네요. 예, 이번에 변호사님 아니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주시겠습니다. 텔레그램 이용 범죄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시사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2019년에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네. 당시에도 텔레그램에 우리나라 경찰에서 한 7차례 걸쳐 수사협조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7차례에 걸쳐서 텔레그램에 수사협조 메일을 보냈는데 한 차례도 답이 안 왔다고 해요. 결국은 뭐 트위터, 페이스북,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걸 다 통해서 조주민을 비롯한 가해자를 검거했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악용됐던 이것이 바로 텔레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범죄물을 만드는 그 피해도 발생을 시키지만 불법 범죄물이 유통되면서 그렇죠. 피해가 점점 퍼뜨리는 커지는 문제가 역할을 있거든요. 하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 번의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이 성범죄나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했던 검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네. 가서 압수는 할 수가 있는데 이 피의자가 이거를 어디다 몰래 숨겨놨다가 계속 유포하는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문제제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브라질의 어떤 특수성이 혹시 있을까요? 브라질 대법원에서 그 연방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아예 그 앱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었을까 사실 싶기도 하고. 공산국가가 아니고 민주사회 국가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아예 앱스토어에 올리지 마라라고 네. 강경한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으로 어떤 차단 명령이 나온 것은 이제 브라질 내에서도 대통령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국가가 어떤 하나의 SNS를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당장에 어떤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에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브라질도 만약에 대선이 아니라 네. 범죄 상황에서 요청을 안 해줬다라고 해서 텔레그램을 전면적으로 이번과 같이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그렇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도 텔레그램 측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예 그런 압박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다. 이 정도를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실무를 하다 보면 다른 뭐 SNS 그리고 특히 뭐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조 요청이라든지 사실조회 신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죄자를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자 검거가 되는데 이런 외국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지 성범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외국 플랫폼에 의해서 그런 외국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가해자가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특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뭐 구글이라든지 다른 인터넷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범죄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성착취물 관련한 영상을 삭제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팀들이 좀 따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전용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잘 꾸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많은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그 입장을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은 차용을 해서 그러게요. 앞으로 네. 앞으로 이제 수사 협조, 특히 이런 미성년자 성범죄라든지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좀 엄중하게 우리도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런 노력이 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규제기관과 네. 그 해외 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텔레그램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를 유통 중인 그런 단체 대화방에 대해서 국제공조 점검당을 통해서 그런 자율 규제를 요청한 바가 있고 네. 이것이 어느 정도 또 실익을 거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강경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시켜봐야겠지만 이런 자율 규제 측면도 우리가 협력을 점점 강화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범죄 검거라든지 피해 예방,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인식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합니다만 바뀔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말씀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하고 싶은 점 혹시 전혜영 교수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근데 이제 네. 브라질에서 쓴 방법이 네. 구글 스토어나 뭐 애플 앱 스토어 이런 데서 우리가 텔레그램을 소위 다운을 받아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아예 텔레그램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마켓에 대해서 좀 협조가 된다면 그래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과연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 요소가 있는지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일단은 업체들과 협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